오늘부터는 6시그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부분은 이제 6시그마 부분인데,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6시그마는 변동성에 대한 처방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6시그마에서 이제 시그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그 표준 편차,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시그마는 보통 여러분들 왜 통계학에서 보면은 이제 정규분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규분포의 그 가운데가 이제 평균이잖아요. 그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 그 범위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거의 0이에요.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이제 불량률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서 6시그마의 의미는 뭐냐면 결점을 제로에 가깝게 줄인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시그마를 통계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변동을 줄여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거의 모두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나아가 초과하게 하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시그마에서는 생산이나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의 품질 분석 기법과 광범위한 통계 기법을 적용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물을 야기하는 프로세스 인풋을 찾아내고, 그 결과 인풋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더 일관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6시그마를 실천하는 그 기업들을 보면요, 결국은 개선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거든요. 결국은 개선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은 변동성을 이제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결점이 없는 그런 제품을 이제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6시그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그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표준 편차를 의미하죠. 근데 이제 품질에서는 이게 이제 프로세스에 나온 불량품 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수준이 높을수록 불량품의 수는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그마 수준이 높으면 그 바깥으로, 통계학에서 보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면적, 그걸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바깥으로 나가는 그 면적은 작아지고요. 그건 거의 0에 이제 가깝게 되죠. 그래서 6시그마 수준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확률은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의 양쪽 바깥의 면적인데, 이 면적이 이제 거의 0이 되고, 그 의미는 100만 개당 불량수가 거의 0인 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6시그마 수준은 100만 개를 생산하면 3.4개의 불량품이 생기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학에서 평균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 바깥으로 나가는 면적은 0.000027입니다. 0.000034가 아니고요. 0.000027인데, 거기다 100만을 곱하면은 이제 2.7개가 불량품이 생기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왜 6시그마 수준을 보통 100만 개 생산하면 3.4개 불량품이 생기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왜 이제 무슨 작업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기계 마모 같은 게 일어나고 그러면은 센터링 에러가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마모 같은 걸 내니까 중앙에 오류가 좀 생긴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까 평균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60만 바깥으로 나가는 면적이 약간 넓어집니다. 그 중앙 오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면적이 0.000034가 된다고 해서 거기다 100만을 곱하면 이제 3.4 정도가 되죠. 그래서 6시그마 수준은 100만 개를 만들면 3.4개의 분량이 생기는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6시그마 수준이 지금 100만 개 만들면 3.4개 분량이 생기는 수준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실제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뭐 세탁기가 있다 그러면 세탁기 100만 대를 생산하면은 3.4대 정도의 세탁기가 불량이 되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세탁기 하나당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대당 세탁기 한 대당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결함수 있잖아요. 평균 결함수. 그거를 사실은 이제 시그마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100만 대 생산하면 한 3.4대 정도의 불량이 생기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용어가 좀 나오는데요. 여기 DPMO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PPM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DPMO는 Defects per Million Opportunities, 100만 기회당 불량품 수, 그죠? 결함수. 그다음 PPM은 Parts per Million인데 이게 100만 개당 불량품 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는 시그마 수준하고 불량품 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6시그마 수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00만 개 생산하면 3.4개 정도의 불량이 생기는 수준. 그다음에 5시그마는 한 100만 개당 한 230개, 4시그마는 100만 개당 6,210개 정도의 불량이 생기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6시그마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통계학이 많이 이용돼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6시그마를 실천하는 그 기업에서는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료 수집 같은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분석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때 많이 이용되는 게 이제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벨트 제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벨트를 따려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 중에 반 정도는 통계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이어서 6시그마 조직이 나오는데요. 이 조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6시그마를 도입한 그 기업들은 벨트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조직들이 여기 보면 뭐 리더십 그룹 혹은 위원회, 그다음에 프로젝트 스폰서와 챔피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 여기 블랙벨트하고 그린벨트가 되는데요. 여기 블랙벨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핵심은 여기 이제 요 블랙벨트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여기 그 그린벨트 있죠? 요게 이제 핵심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블랙벨트가 이제 프로젝트 리더예요. 그러니까 책임자죠. 책임자라고 보면 되겠고, 이 사람은 자기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린벨트를 감독을 합니다. 그린벨트를 감독하는데 그린벨트가 돼야만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를 자기가 그 담당해서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린벨트를 따려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벨트를 따는 데 있어가지고 그 교육을 하는 데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그러니까 사설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 교육 받는데 그 뭐 약간의 비용이 좀 들어가죠. 그린벨트를 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 블랙벨트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벨트를 따놓으면 이게 여러분들 이력서에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6시그마 도입한 기업들은 벨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핵심은 그린벨트하고 블랙벨트인데 그 그린벨트가 돼야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고 블랙벨트는 자기도 수행을 하지만 프로젝트를 그린벨트를 이제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옐로벨트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전 직원들은 다 이제 저 옐로벨트를 따야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육시그마 실천을 위한 이제 필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제 고객 감동을 시켜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제품 실현에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육시그마 이제 그 개선 프로젝트 수행할 때 보면 항상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 측정이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와 사실에 의한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그죠? 데이터에 바탕을 둔 이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개선 프로젝트 수행할 때 항상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이때 이용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통계 기법들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지향 관리 그리고 개선입니다. 일단 그 프로젝트 수행할 때도 개선의 그 초점이 뭐냐 이게 결국은 분석을 할 때 이게 다른 부서와의 관계 이런 것조차도 이제 다 고려를 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전체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향적 경영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왜 품질 경영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품질 실패가 발생하면은, 그죠? 실패가 발생하면, 그때 그거를 수정을 하더라도 이미 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뭡니까? 아예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예방 조치를. 그게 이제 전향적 경영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제적으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는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벽 없는 상호 협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 고객 그죠?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뭐 조직의 한 기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 기능들이 협력적으로 해야만 제대로 그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벽을 향한 노력 실패에 대한 용인입니다. 이게 완벽성 추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향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개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이 이루어져서 완벽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실패는 일어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실패에 대해서 용인을 안 하게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생겨가지고 개선 활동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임하지를 않게 되죠. 그런 문제 때문에 실패를 용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벽성 추구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성 추구를 위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개선, 지속적인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육시그마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뭐 장점은 이거는 뭐 개선 프로젝트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같은 게 이제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개선이 이루어져서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제 벨트제 같은 거 이제 이게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이제 비용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게 지금 일이 진행되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단점보다는 뭐 장점이 훨씬 많은 거기 때문에 장점에다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육시그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은 뭐냐면 개선 프로젝트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육시그마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5단계 접근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5단계 접근법이라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가지고 그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 단계는 정의, 측정, 분석, 개선, 관리 이 5단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육시그마라는 게 사실 이제 품질 경영 쪽에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품질 경영 쪽에서 보면은 이제 육시그마 전에는 이제 TQM이라는 게 그게 기업들이 도입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TQM은 좀 모호해요. 뭘 해야 TQM인지. 종합적 품질 경영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근데 육시그마가 나오고 나서는 분명하게 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프로젝트를 이 5단계로 수행을 하라는 거죠. 개선 프로젝트를. 육시그마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육시그마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그 방향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이 5단계를 이용하라는 거죠. 이 육시그마 이제 그 개선 프로젝트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조금 주의를 요하는데요. 먼저 일단 문제가 이제 분명하게 좀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프로세스를 발견을 하고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조금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OS 같은 거 있죠? 린에서 얘기하는 OS 같은 거를 먼저 실천을 해가지고 좀 정지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그 선정하는 데 있어 갖고 좀 주의를 요합니다. 사실 이제 육시그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익성 향상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프로젝트의 이제 성공이라는 게 결국은 수익성 향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향상이 돼야 이제 성공 프로젝트고 이게 안 되면은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공 여부하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그 어느 정도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탐색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선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육시그마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기 적합한 영역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이 프로젝트 이제 그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객 불평 자료랄지, 그 다음에 자재 폐기와 관련된 거, 제작업과 관련된 거, 고객 반품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증 클레임, 잔업, 과잉 재고,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 전달 비용과 관련된 거, 고객 서비스 비용, 그 다음에 사업 평균보다 낮은 운영 수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5단계 접근법이 이용되는데,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 적용하는 그 기업들을 보면 이 5단계가 이제 기본이고 그걸 또 세분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 육시그마를 이제 초반에 도입한 기업이 이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인데 거기서는 이걸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뭐 13단계로 이렇게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단계를 예를 들면 세 단계로 세분화를 시킨다든지, 뭐 예를 들면 측정 단계다 그러면 측정 1, 2, 3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 갖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용어가 DMAIC예요. 이게 5단계의 그 영어 앞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Control, 거기에 앞자를 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그 단계별로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가 이제 정의 단계예요. 이거는 육시그마 프로젝트 범위를 정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젝트 범위 정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너무 크게 잡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범위를 축소하는 게 좋다. 육시그마에서는 양식들이 있어요. 이게 정의 단계에서 사용하는 양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양식을 작성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보다 분명해지고 그 프로젝트 수행하는 사람들도 좀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의 단계 절차에 보면은 문제점 기회 진술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양식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만들다 보면 자기 그 프로젝트 수행하는 사람 자체가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거죠. 정의 단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용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그 SIPOC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뭡니까? 자기가 관여하는 이제 프로세스 같으면은 자기가 종사하는 부분이라면은 별 문제는 없겠는데 만약에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프로세스다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이용될 수 있는 게 SIPOC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요건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는. 결론적으로 정의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프로젝트 범위 결정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범위 결정. 측정 단계에서는 이제 지금 현행 프로세스 성과를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자료를 얻게 되죠. 여기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측정 단계 절차랄지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분석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측정 단계에서 얻어지는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이제 원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이때 이용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뭐 파레토도랄지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도 이런 것들도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에서 배우는 상관 분석이랄지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이 이용됩니다. 이런 그 기법들 있잖아요. 이런 기법들 다 여러분들이 그 벨트 그 따기 위해 가지고 그 교육을 받을 때 배웁니다. 이거를. 프로세스 분석 절차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이제 개선 단계예요. 개선 단계는 이제 그 문제점이 발견되고 원인이 이제 발견됐으면은 그 해결 방안을 만들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그 단계가 이제 개선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이용되는 기법이 FMEA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여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선 단계에서 이거를 방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보고 그게 이제 성공을 거두면은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겠죠. 그 다음이 마지막 단계가 이제 관리 단계인데요. 이거는 프로세스가 개선되면 그게 유지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왜 2단계가 필요하냐면 보통 이게 개선이 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같은 거 해가지고 경고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만약에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요. 그 단계가 이제 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2단계에서 이용되는 게 이제 그 관리도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관리도. 이거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그마 단계별로 유용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SIPOC. 아까 얘기했듯이 SIPOC는 이제 Supplier Input Process Output Customer 그거의 앞자를 딴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게 그죠?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의 공급자는 누군지, 인풋은 뭔지, 프로세서는 뭔지, 그 다음에 아웃풋은 뭔지, 그 다음에 고객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대충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용되는 게 SIPOC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뭐 여기 이제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거를 여기 지금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생선뼈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이건 이제 만약에 불량이 생겼다 그러면은 뭐 그거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찾는 데 이용하는 뭐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생선뼈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피쉬본 다이어그램 혹은 이시카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원인과 결과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있는 만큼 그만큼 많이 알려진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법을 보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결과라는 게 결국 뭐 불량일지 뭐지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그 원인이 뭔지 밝혀내는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 네 가지 어,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4M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긴 뭐 다른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계 측면, 머신, 그죠? 그쪽으로 한번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고요.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방법, 메소드 쪽으로 한번 알아본다든지, 그 다음 자재, 머티리얼 쪽으로 알아본다든지, 그 다음 사람 쪽으로 알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 쪽으로 알아본다면 기계에 또 거기 또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찾아 들어가라는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많이 이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패 유형 및 영향 분석 이게 이제 FMEA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의 그 앞자를 딴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거, 위험 관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많이 쓰는 그런 기법이에요. FMEA.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제가 그 FMEA 그 양식이 있는데 그거 만드는 그 절차를 좀 소개를 해놨는데 이건 근본적으로는 잠재적인 디자인이나 프로세스의 실패를 발생하기 전에 확인하고 디자인 변경이나 운영 절차의 제한으로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잠재적인 문제 발생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그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다 마련을 하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여기 이제 FMEA를 그 수행하는 그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뭐 이런 식인데요. 실패 유형, 실패 원인, 실패 영향, 발생 가능성, 탐지 어려움, 심각성, 위험 프로파일 점수, 실패 감축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FMEA 대상이 되는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거죠. 이때도 이제 규모가 작은 하부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팀을 구성하고요. 세 번째는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네 번째는 실패 유형과 원인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요. 다섯 번째는 각각의 실패 유형에 대해서 위험 프로파일 점수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걸 위해 가지고는 이제 실패 발생 가능성, 실패 탐지 어려움, 실패 심각성 이런 것도 이제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가 이제 실패 유형에 대해서 RPN을 계산합니다. RPN은 게 위험 프로파일 점수인데 그거는 아까 단계 5에서 그 점수 부여한 거 있죠? 발생 가능성, 탐지 어려움, 심각성 그걸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만점이 10점씩 아닙니까? 그러면 10점, 10점, 10점 곱하면 1000점까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위험 프로파일 점수는 1점에서 1000점까지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해보면 이 위험 프로파일 점수가 이제 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에, 그것들이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죠? RPN이 가장 높은 게 이제 개선의 대상이 되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패 유형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 행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을 실행할 경우에 RPN을 계산해 봄으로써 개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장시간에 걸쳐서 개선 모니터링을 하고 추적하는데 이 RPN을 이용하는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FMEA 기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기법들은 뒤에도 이제 좀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6시그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6시그마를 도입한 기업들은 결국은 뭘 하는 거냐?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게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DMAIC라고 그랬죠? DMAIC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이제 수행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나 기법들이 이용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이제 통계학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공부를 해두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